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국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발표와 그 다음에 이제 토론 관련해서 이제 토론계에서 작성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선 이제 전편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하편에서는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기말 시험 관련해서 미리 좀 분위기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문제들을 일부 좀 발췌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 이제 기말 시험을 좀 한번 치르실 텐데,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다 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점검하실 때 풀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들으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신다면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남겨놓은 시험 관련해서도 여러분 성적을 향상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과 이 상편을 어떤 발표와 토론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선 여러분, 이 발표는 이제 179쪽에 보시면 이 현대 사회가 저희 이제 안내문에도 있지만 설득력이 강한 그러한 이제 말하기, 이게 이제 발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권위의 시대, 즉 무력이나 뭐 강압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발표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설득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현대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잘하고 특히 이제 발표를 잘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사회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또 명료하게,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동의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발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의사소통의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장려되고 강조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효과적인 설득 전략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 이제 181쪽에 가보시면 논리적 요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로고스죠. 그 다음에 이 에토스라고 하는 윤리적 요소가 있고, 파토스라고 하는 감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조화롭게 구사할 수 있을 때 정말 말을 잘하는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80쪽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이죠. 결국 우리가 이 청중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속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이런 설득 무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역시 논리적 요소로서의 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수사학이라든가 아니면 심리학적인 여러 이제 기술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대단히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물론 인간이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고전 경제학에서 정의 내렸던 그런 인간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정의는 현재 받아들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실증적인 발레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합리성이란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론장에서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뭐 데이빗 브룩스의 뭐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인간이 대단히 비합리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공론장에서 서로 어떤 진위를 가리는 그러한 열띤 토론과 논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논증의 열매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 우리의 방점이 찍혀 있고 무게중심이 논증에 있다, 논리적 요소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윤리적 요소라든가 아니면 감정적 요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냐? 그건 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리적인 요소가 중심이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윤리적 요소하고 감정적 요소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들의 조화가 결국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러한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 요소는 뭘까요? 181쪽의 첫 번째 단락 끝에도 나오지만 보통 우리 논리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확증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로직이라고 하는 어떤 조리 있는 말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윤리적 요소라고 하는 거, 사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배려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하는 발표는 그렇게 환영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 요소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기도 제가 말씀드려놨지만 감동시키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청중의 문화 수준이나 지식 수준 또는 감정이나 정서 상태들을 고려해서 청중들을 감정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서적인 그런 연결을, 정서적 관계를 더욱더 이렇게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감정적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설득력이 있는 효과적인 어떤 발표 전략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고, 이것이 이제 발표의 필요 충분 조건이면서 이 세 가지 요소의 어떤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유형은 이제 설명 발표하고 설득 발표가 있는데, 말 그대로 설명 발표는 정보 제공이 목적이죠. 설득 발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이 청중들을 설득시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신의 신념을 청중에게 설득시켜서 상대방의 태도를, 청중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설득 발표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첨예하게 나눠지지 않고 설명 발표를 하면서 설득 발표도 할 수 있고, 설득 발표를 하면서 설명 발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구사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발표의 이제 구성 요소로는 이제 뭐 발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들이 있는데, 청중의 태도는 상당히 이제 그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도 어떤 뭐 강연이나 이런 기회들이 있어서 뭐 대중 강연도 해보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줌을 통해서 이제 강연을 이제 녹화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확실히 이렇게 청중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청중들의,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피드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얘기에 대해서 청중들이 흥미를 느끼는지, 아니면 매우 지루해하는지, 아니면 이제 뭐 인상을 찌푸리시거나 그러는 건 뭔가 이제 제가 한 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좀 더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되지가 않으니까 상당히 이제 일방적인 그 강연이 되고, 그래서
나름 굉장히 이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긴 합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사실 혼자서 이러고 있으면은요, 제가 이제 1학기 때 상당히 힘들었는데 1학기 때 한 12주차 됐을 때 진짜 혼자 좀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그러면 갑자기 제가 그 미친 사람 같더라고요. 혼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예, 여기다 이렇게 보고서 혼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근데 이제 12주차 되니까 여러 가지로 막 직콕으로 인한 어떤 그 피로도도 쌓이고 막 우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 제 존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물음 뭐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때가 1학기 때 12주차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발표나 강연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요즘 이제 입시철이고, 그래서 많은 고3 학생들이 이제 면접 같은 경우도 화상 면접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업로드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대면에서 뭐 지원하는 학과에 그러한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러는 건 인간적인 이제 관계가 있고 얼굴을 보고 하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낯선 이 환경에서 화면에다 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유재석 씨하고 경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도저히 뭐 힘들죠. 예, 제가 그래서 1학기 때 찍었던 그러한 영상을 보면요, 제가 코가 간지러워도 만지질 못했습니다. 예, 막 이렇게 머리도 간지러운데 만지질 못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의 완전히 깁스 상태로 그렇게 제가 찍었던 영상이 있고, 그걸 보면은 혼자서 상당히 웃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역시 이제 하면 할수록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학기 때보다는 저도 이제 2학기 때가 그나마 많이 이제 힘들지만 그래도 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된 것 같아요. 포기한 거죠, 뭐. 네, 뭐 치료약도 백신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희망 자체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손에 잡힐 듯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포기해 버리니까. 1학기 때는 포기가 안 됐죠. 곧 좋은 소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딴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청중분들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강연에 갔을 때도 아주 굉장히 이제 그런 자리도 있었어요. 이렇게 상당히 다 화가 나신 상태고, 그리고 한번 해봐 뭐 이런 생각들이 보여져요. 굉장히 막 힘들죠. 그러면 일단 이게 환영의 분위기라기보다는 뭔가 하나 꼬투리를 잡겠다라든가 아니면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끌려왔다는 느낌일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한테 비난의 화살이 꽂히는 그런 느낌을 받은 강연도 있었어요. 다행히 이제 그분들이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제 강연을 했더니 역시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셨는지 나가시는 바람에 그 뒤로는 굉장히 편하게 강연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청중이 되시든 간에 누군가 와서 이제 발표를 한다 그러면 저는 좀 가능하면 윤리적인 차원에서라도 일단 이제 환영하고 오픈된 그런 어떤 개방적 태도로, 그리고 좀 웃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편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자세를 갖춰주시면 오히려 이제 발표한 사람도 자기가 준비된 거 이상을 할 수 있는, 완전히 무슨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그러한 강연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중 강연에 정말 엄청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그렇죠, 여러분. 뭐 선생님들 중에서도 책을 기가 막히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강연 들어보면은 너무 졸려요. 또 어떤 분들은 강연은 정말 잘하시는데 글은 그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부럽습니까? 세미나고 그런 분들은. 여하튼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발표와 관련된 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로 가볼게요. 발표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청중에게 비호감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건 정말 비호감이죠. 준비가 안 된 경우.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환경이 달라지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머릿속이 하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늘 철저히 해야 되겠죠. 일방적인 발표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방식입니다. 어떻게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본적인 자세는 일방적으로 뭐 주입식으로 뭔가 이렇게 권위적인 어떤 가르침을 준다라는 생각보다 소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청중들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청중의 수준을 이 수준이라는 거는 나쁜 의미의 수준이 아니고 청중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 그분들의 어떤 감정적 상태라든가 그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뭘 들으시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생각하고 고려하면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어책 읽어가듯이 이건 아니죠. 그리고 뭐 시간을 초과하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끝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루하게 할 때, 지루하면은 용서가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발표할 때는 역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상당히 재밌고 그리고 유익해야 됩니다. 유익해야죠. 재미만 있어도 안 되고요. 듣고 나가면은 무엇 기억이 나는 게 없으니까. 이건 다 여러분 충분히 준비를 잘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하여튼 이 비호감으로 기억에 남는 발표자가 되는 거는 우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여러분 주제 선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정보 수집과 자료 분석도 그렇고 설득을 위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정교한 시나리오를 좀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90쪽에 그 위에서 한 15번째 줄 정도 가보면은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학교 체벌 금지와 관련된 PPT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체벌보다는 선생님의 어떤 그 제자에 대한 사랑 어린 대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청중들의 설득을 더 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 190쪽 여러분 발표문 작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발표문은 보통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이 아주 기본적인 배열법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책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발표 관련된 이 내용은 사실 이제 그 발표를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분 강연을 직접 들으셔가지고 그것에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책들을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그 저술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읽고 좀 곱씹어 보면은 여러분 자신한테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금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큰 많은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강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굉장히 그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요. 이걸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도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환영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표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발표문 작성과 관련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책이 있는데, 우리 여기 김영규 선생님의 이제 설득의 논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저 원래 이렇게 제가 책을 사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사도 여러분한테 사라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이 책은 여러분 한번 좀 알라딘 중고 서점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구입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두고두고 읽으세요, 여러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펼쳐서 읽으셔도 여러분이 정말 그 가성비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재밌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있는데 이 책의 3장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술문을 쓴다면 저는 사실 논술문과 관련된 과제를 낼 때 여기 3장에 나오는 퀸틸리아누스의 5단 배열법으로 쓰라고 많이들 그렇게 포맷을 제공을 합니다. 매우 좋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서론을 어떻게 구사를 해야 되고 본론에선 무엇을 얘기해야 되고 결론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너무너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글 쓰는데 여기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은 여러분이 정말 글 잘 쓴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많은 제반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독서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채워 넣으시면 되죠. 이 5단 배열법, 퀸틸리아누스의 5단 배열법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4단 배열법을 쓰는데 퀸틸리아누스는 이제 여기에 이제 반론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누구하고 대화할 때 no because 화법이 있고 yes but의 화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no because 보다는 yes but이 훨씬 더 수사술적으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yes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니야. 뭐 때문에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일단 들고 반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일리 없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한번 일리 없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다 일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yes but이 현실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입장이 있어요. 조금 이따도 우리가 나오겠지만 낙태죄의 어떤 위헌 판결이 났고 그것에 대해서 낙태죄 폐지냐 아니면 부분 존치냐 뭐 이런 식의 논란들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들 들어보면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es but 화법을 통한 그러한 반론부가 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논술문을 갖다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쓰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5단 배열법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머릿말하고 이제 맺은말은 감동이 중심이 되겠고 진술부하고 논증부, 반론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논리적인 설득이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이제 서론을 시작할 때는 대단히 이제 유혹적으로 어떤 격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정의, 어떤 사례, 그래서 이제 흥미를 끌어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결론도 했던 말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냥 줄거리 요약이라든가 논증을 요약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반복해서는 안 되죠. 요약이라든가 어떤 재론하거나 이런 것들은 결코 반복이 아닙니다. 바꿔 써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설득의 논리학을 참고하시면, 특히 이제 3장을 참고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더 이제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192쪽 파워포인트 작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파워포인트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둬야 될 게 너무 글자가 작아도 문제고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읽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고려해서 시각적 자료, 정보가치 단치게 많아도 안 되고 색상의 배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파워포인트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192쪽에 보면 여러분 그 4번, 5번이 나와 있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히려 이제 근거 자료 같은 것이 너무 많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너무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또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을 통해서 발표를 듣고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그리고 워낙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포인트 작성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훌륭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199쪽으로 가보면은 첫인상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첫인상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떨리지 않으면은 그게 말이 안 되죠. 예, 떨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어떤 그 낯선 분위기, 뭐 떨리는 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데 제가 쓰는 방법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웃고 나면 조금 좀 괜찮아지거든요. 저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소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을 꼭 마련해 두시면 그 불안감은 이제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1쪽에도 나와 있지만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사람이 없고 당연한 거니까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잘 활용하시면 약간의 긴장은 오히려 훌륭한 발표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신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손바닥에도 적어서 또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준비를 많이 하고 머릿속으로 그 맵을 잘 그려놔야 됩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PPT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번씩 살짝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실수를 해야 또 청중들도 또 재밌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거, 그것을 잘 충실하게 준비한 거를 약간의 진행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잘 발표를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아주 능숙하게 하면은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실수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인가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발표하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토론 개요서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 225쪽부터 보면은 3절에 토론 발표문 작성과 예시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토론 개요서의 기본 형식을 제공해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소주장 1, 소주장 2, 소주장 3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부속 결론으로 바꿨습니다. 예, 이게 최종 주장이 있고 소주장이 있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하고 일관성을 좀 두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부속 결론 1, 부속 결론 2, 부속 결론 3으로 입론해서 그렇게 바꿔놨고, 그리고 여러분 반론이 있죠. 제가 밑에 각주도 달아놨습니다만, 예. 이 반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3절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공격과 논박인데, 논증 분석 4단계 중에서 2단계하고 3단계를 우리가 짚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점검해 보는 게 이제 반론이에요. 그리고 재반론이 있는데, 이 재반론은 아시다시피 논증 분석 4단계 중에 4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그 반대 논증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입론 찬성 측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반론은 상대 측, 반대 측에 대한 반대 측 입론에 대한 반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측이 했던 입론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찬성 측이라면. 그러고 나면 재반론이 있는데, 재반론은 뭐냐 그러면은 상대 측이 그 반론을 제기한 게 있죠. 이 대각선으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재반론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위에 있는 반론에 대해서 재반론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옆에다도 상대 측, 반대 측이라고 써놓은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우리는 아카데미 토론은 찬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입론에 대한 반론이고 또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상대 측이래요, 상대 측. 그렇죠? 이거 헷갈리시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토론계에서를 제시하실 때, 제출하실 때 이상한 논의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책도 좀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와 어떤 토론 개요서에 대한 설명을 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